네, 67페이지는 이제 우리 자산에 대한 가장 첫 번째 당좌 자산부터 공부를 시작을 할 텐데요. 우리 재무상태표를 이제 보면은 자산에 이렇게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으로 이게 유동성이 높은 유동자산을 위에다 표시한다 이런 말이죠. 근데 유동자산도 표시하는 순서가 있어요. 당좌자산을 먼저 표시하고 그 밑에 재고자산을 표시합니다. 그거는 역시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가 유동성 배열의 원칙이다 그래서 현금이 가장 유동성이 좋은 자산이기 때문에 현금이 바로 당좌자산이에요. 그래서 현금부터 그 다음 유동성이 빠른 당좌자산, 보통예금 이런 순으로 이제 계정 과목을 배열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의 차이는 아까 살짝 말씀드렸는데 당좌자산은 판매를 하지 않고도 현금화될 수 있는 거라면 재고자산은 팔아야 현금이 되는 유동자산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재고자산은 당좌자산에 비해서. 자, 그래서 당좌자산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당좌자산이라고 분류하는 것은 유동자산 중에서 판매 과정을 거치지 않고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우리가 당좌자산으로 분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당좌자산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들을 하나씩 알아보겠다 이겁니다. 네, 먼저 현금. 자, 이 현금은 이제 우리 이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라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냐 하면은 우리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말할 때는 통합계정이라는 말을 해요. 통합계정. 그래서 통합해서 표시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 반괄호에 있는 계정 과목들이 현금 밑에 당좌예금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보통예금 이렇게 있는데 현금성 자산까지 현금을 포함해서 현금성 자산을 포함하는 계정 과목으로 이런 계정 과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현금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는 계정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자, 여러분 현금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어요. 네, 여러분 다 주머니에 현금이 좀 있죠? 지폐나 동전을 우리가 일단 현금이라고 하는데 우리 회계에서의 현금은 지폐 동전만이 아니라 이것도 현금으로 처리합니다. 자기압수표, 다른 회사에서 발행한 당좌수표, 송금수표, 우편환증서, 배당금 지급통지표, 만기도래, 국공채 및 회사채 이자표. 아마 뒤에 있는 것은 뭐 별로 시험에 출제 빈도도 없고 우리가 또 우리 실무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통화 대용 증권은 아니죠. 그러나 이거는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은행 발행 자기압수표라든가 타인 발행 당좌수표는 우리가 상거래에서 많이 유통이 되는 현금입니다. 그래서 은행이 발행한 자기압수표 우리 회계에서는 그냥 현금이라고 그래요. 지폐하고 똑같이 취급하면 돼요. 그리고 회사가 발행한 당좌수표,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발행한 것이 아니라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 그거 현금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통화 외에 자기압수표, 타인 발행 당좌수표는 우리는 현금으로 계정 처리한다.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물론 뒤에 송금수표, 우편환증서, 배당금 통지표, 만기도래, 국공채, 회사 이자표 이것도 현금에 포함이 되는 건데 뭐 뒤에 있는 이거는 출제 빈도가 아주 적으니까요. 요거 자기압수표하고 당좌수표까지는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정 과목 당좌예금 알아보겠습니다. 당좌예금. 뒤에 나오는 당좌 차월이라는 것은 아마 다음 페이지에 나오니까요. 우선 당좌예금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당좌예금은 뭐냐? 기업에서 현금 거래의 번거로움과 위험을 막기 위해서 거래대금을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는데 이때 발행하는 수표가 바로 당좌수표예요. 그러니까 이 당좌수표를 기업이 발행을 하려면은 먼저 거래은행하고 당좌예금 계좌를 개설해야 됩니다.
그래야 당좌 수표를 발행해가지고 당좌 수표를 발행한다는 것은 그 수표가 이 당좌 예금에서 인출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당좌 예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기업이 은행과 당좌 거래 약정을 맺고 일정 현금을 입금한 후 당좌 수표를 통해서만 인출이 되고 있는 예금이다. 이게 당좌 예금입니다. 그러니까 기업하고 어떤 약정을 해놓는데요. 우리가 이제 수표를 발행할 때 잘못하면 잔고에는 500만 원밖에 없는데 수표를 600만 원짜리를 끊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은행에 가게 되면 100만 원의 잔액이 부족해가지고 부도가 또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약정을 하게 된다 이거죠. 차월. 당좌 차월이라는 약정을 해서 이미 발행한 수표와 어음에 대해서 예금 잔액이 부족해도 지급하도록 은행과 맺어놓는 약정입니다. 우리 개인들이 그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개념이죠. 네, 그래서 당좌 예금에 마이너스가 발생했다 그러면 자동으로 대출이 일어나도록 당좌 차월 한도를 정해놔요. 네, 우리 회사의 그 신용 정도에 따라서 당좌 차월을 얼마까지 해줄지는 이제 은행과 기업 간의 약정의 협의에 의해서 약정을 하게 됩니다. 전자음이랑 다른 말이에요. 응? 전자음이랑 다른 말. 전자어음이요. 어음은 이제 다른 거죠. 수표하고는 어음은 다르니까. 네. 어음은 언제 대금을 지급하겠다 하는 약속 어음이고, 이거는 현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언제 지급하겠다가 아니라 발행하는 수표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만약에 당좌 수표를 발행하잖아요. 그러면 거래처에서는 그게 현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즉각 은행에 가면 현금이 되는 거예요. 예. 내일 주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은행에 가면 현금이 있다. 그게 당좌 수표거든요. 어음하고 다릅니다. 어음은 이제 전자어음이라는 것은 여기에 표시된 금액을 언제까지 지급하겠다. 그렇게 만기일이라는 게 있죠. 이거는 수표는 만기가 없는 거니까요. 현금성 자산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당좌 차월이 일어나 있는데 결산을 맞이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걸 당좌 예금을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재무상태표에 표시 안 합니다. 단기 차입금으로 부채로 표시해야 돼요. 여기 차월 일어난 것은 단기 차입금은 이제 부채에서 나오는데 유동부채죠. 부채로 표시해야 된다. 자, 밑에 네모 박스가 하나 있는데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그래도 정리를 하고 가야 돼요, 이게. 자, 우리 기업을 당점이라고 그래요. 당점, 우리 기업, 당점하면 우리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점이 발행한 당좌 수표를 지급했다. 그러면 대변의 당좌 예금으로 표시한다 이 거예요. 자, 우리가 당좌 예금 지금 자산 배우잖아요. 그러면 대변에 표시하는 건 뭐예요? 자산이 감소했다는 거죠. 자산 감소. 그러니까 당좌 수표를 발행했다는 건 무슨 얘기냐? 우리 회사 당좌예금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의 당좌예금. 자산 감소. 자, 또 당점이 발행한 수표를 받았어요. 우리가. 그런 일이 뭐 자주 있지는 않겠죠. 우리가 수표를 거래처에 줬는데 그 거래처에서 다시 우리 회사에 그 수표를 줬다? 우리 회사에 뭐 대금을 지불할 게 있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자기네 회사 수표를 안 주고 우리 회사가 한 달 전에 발행했던 수표를 거래처에서 다시 우리한테 줘. 그러면 보니까 통장에서 안 빠져나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차변의 당좌예금. 발행했을 때는 대변의 당좌예금. 그 수표를 우리가 다시 받아요? 그러면 차변의 당좌예금. 그래서 우리 기업이 발행한 당좌 수표는 발행을 했다 그러면 대변의 당좌예금, 그 수표가 다시 돌아왔다 그러면 차변의 당좌예금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타인이 발행한 수표, 타인, 여기서 타인은 거래처를 말하겠죠. 거래처. 그래서 타인 하면 이제 우리가 동점이라고 해요. 앞에서 언급한 거래처. 거래처가 발행한 수표를 지급하면 대변의 현금. 거래처가 발행한 수표를 수취하면 차변의 현금. 그래서 아까 현금에서
타인 발행 수표는 현금이다. 그랬죠. 타인 발행 수표는 현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좌 수표, 우리 회사가 발행한 거는 당좌 예금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고 타인이 발행하는 수표는 다 현금이에요. 지급했으면 대변의 현금. 왜 지급했으면? 자산 감소니까. 현금 대변에 기록하고 타인이 발행한 수표를 받았으면 현금 차변에 기록하고 자산 증가니까. 그래서 타인 발행 수표는 현금이고 우리 회사가 발행한 수표는 당좌예금이다. 정리됐죠? 네, 정리되시죠? 그거 잘 기억해 주셔야 되겠네요. 회계 처리 시작하실 때. 자, 이제 보통예금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어요. 보통예금. 우리 개인들도 보통예금은 다 가지고 있죠. 당좌예금 계좌는 없지만 보통예금 계좌는 개인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보통예금 계좌는 은행별로 다 하나씩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행 예금 중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입출금이 아주 자유로운 요구불 예금을 말합니다. 뭐 보통예금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긴 설명도 없어요. 네.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 그러면 차변의 보통예금이고 직원들의 급여를 보통예금에서 이체 지급했다. 그러면 보통예금 대변에 기록하는 거죠. 인출이 됐으면 대변, 보통예금으로 무슨 대금이 외상매출금이 입금되었다. 그러면 차변의 보통예금.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보통예금 당좌자산이며 현금성 자산입니다. 다음에 또 현금성 자산. 자, 지금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말고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는 것이 이런 것들이에요. 취득 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유동성이 매우 높은 금융상품을 현금성 자산이라고 합니다. 취득 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금융상품.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단기 금융상품. 자, 이 금융상품은 거래 비용이나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금방 전환도 쉽게 될 거고요. 또 단기 3개월이면 만기이기 때문에 뭐 3개월 또는 30일, 뭐 60일 이렇게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가치가 변동되는 위험이 없어요. 거의. 주식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식은 현금성 자산에 포함하지 않아요. 그러나 채권은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주식은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식은 투자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만기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만기 3개월 이내라는 기준에 적용할 수가 없어요. 현금성 자산에 속하는 채무증권, 여기 채무증권이라는 말은 우리 채권을 말하는 겁니다. 기업이 발행한 채권 또는 뭐 채권은 기업만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공공기관도 발행을 하죠. 국공채. 그래서 채권은 만기가 있기 때문에 그 채권을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채권을 샀다. 그러면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를 해서 집계를 합니다. 재무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의 만기는 재무상태표일 현재 기준이 아니라 취득 당시 기준으로 분류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여기 뭐 취득 당시라고 이미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상품이 보통 우리 이제 보통예금은 아까 위에 나왔고, 그럼 우리가 은행을 거래하면 금융상품이 뭐가 있을까요? 정기예금? 정기예금 보통 1년짜리가 있죠. 그러니까 1년짜리는 현금성 자산이 아니에요. 1년보다 더 단기, 더 단기인 뭐 CD라든가 이런 거 2개월짜리, 3개월짜리 이내인 거. 그 다음에 채권 중에서 만기가 곧 돌아오는 거, 3개월 이내에 만기가 며칠 안 남았어요. 3개월 이내예요. 그걸 샀어요. 그러면 현금이나 마찬가지예요.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한다 이거죠. 현금성 자산으로. 자, 그래서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는 거. 우리가 그래서 재무제표에 보면은요, 재무제표 제가 이거 재무제표에 그 재무상태표를 이렇게 양식을 한번 보면은 만약에 12월로 이렇게 작성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과목별로 지금 보고 있을 때는요. 이렇게 여기 보면 과목별이라고 하는 게 여기 보이실 거예요. 과목별. 과목별로 볼 때는 유동자산의 당좌자산을 이렇게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을 한단 말입니다. 현금이 뭐 얼마, 여기 좀 칸을 좀 좁혀서 볼까요? 네, 보시면은 이 회사의 현금이 6,518만원, 당좌예금은 2,945만원, 보통예금은 2억 8천 뭐 10만원 이렇게 계정 과목별로 보여주는데 과목별은 그렇지만 외부에 공표하는 제출용을 보면은요. 이렇게 제출용 탭을 제가 눌렀어요. 양식이 이렇게 달라졌죠. 아까 여기 위에 보이던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이 현금이 현금성 자산으로 이렇게 딱 묶여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간편하게 이 현금이 현금성 자산에는 지금 뭐가 섞여 있어요? 현금하고 당좌예금하고 보통예금 그리고 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채권이 있었다면 그것도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제출용이라고 하면 외부 공표용입니다. 기업들의 외부 공표용 재무상태표에는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이렇게 세부적인 과목별로 표시하지 않아요. 그러나 기업 내부에서는 과목별로 봐야 되죠. 내부에서는. 그래서 공표용에서는 이렇게 묶어버립니다. 현금이 현금성 자산으로 묶어서 표시하니까 현금이 현금성 자산에 기업회계 기준상 무엇이 포함되는가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현금의 관리를 하다 보면은 이 현금이 장부하고 척척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임시계정으로 현금 과부족이라는 임시계정을 운영을 합니다. 임시적이니까 일시적이죠. 일시적. 자, 장부의 현금 계정 잔액이 현금의 실제 잔액과 일치해야 하나 계산이나 기록상 오류 또는 분실이나 도난 등의 이유로 인해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때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계정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 이론에서는 이게 현금 과부족이 이게 시험에도 나올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현금 과부족 글쎄요 이거 처리할까요? 현금 과부족 어떻게든지 그 원인 찾아가지고 밝혀내겠지. 현금 과부족 계정을 실제로 안 쓰죠 회사에서는. 네, 이런 일이 없어야 되니까 이게 자꾸 일어난다는 건 뭔가 좀 허점이 자꾸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을 밝혀가지고 제대로 회계 처리를 하고 말지 이게 교과서에 있는 것처럼 자 금고의 현금이 과하다 장부의 현금을 증가시키자 해서 만약에 장부에는 5만 원인데 금고에는 6만 원이 있어요. 만 원이 더 있는 거야. 네, 그러면은 이렇게 차변의 현금으로 장부를 늘려놓는다 이겁니다. 장부를. 그러니까 금고 기준으로 장부를 고치는 거예요. 현금이 과하면 어떻게 해요? 장부의 현금을 증가시켜야 돼. 현금이 과하니까 금고에 있는 현금을 빼가지고 어떻게 써버리자 이게 아니라 장부를 고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현금을 증가시켜 놓고 대변에 이게 무슨 돈이 들어왔는지를 어떤 수익인지를 모르니까 현금 과부족으로 일단 잡아놓습니다. 예, 그랬다가 뭐 2, 3일 후라도 아니면 그 다음 날에도 원인이 밝혀지면 현금 과부족이 반대쪽 차변에 와가지고 현금 과부족이 잔액이 제로가 돼요. 반대쪽으로 와버리니까 이제 잔액이 없어지죠. 그리고 대변에는 예를 들어서 외상매출금이 누가 들어온 거다 그러면 대변에 외상매출금. 네. 누가 그 계약금을 받은 거다 그러면 대변에 선수금.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제대로. 그런데 여기 있는 건 뭐냐? 결산하는 날까지 이 돈이 만 원이 왜 많았는지 안 밝혀졌어요. 그럴 때는 그냥 자비익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현금이 많아졌을 때 그 밑에는 반제입니다. 현금이 부족하대요. 그러면 장부의 현금을 감소시켜야 돼요. 현금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냥 급한 김에 에이 내가 뭐 만 원 까짓 거 내 주머니에서 만 원 넣어버리자.
그리고 그냥 맞는 걸로 해버리자. 그렇게 하면 또 안 돼요. 그래서 현금이 부족하면 장부를 줄여야 돼요. 그래서 대변에 현금을 적어요. 대변에 현금을. 그런데 이게 무슨 돈이 나갔는지를 모르니까 차변에 어떤 비용 대신에 현금 과부족이라는 임시 계정을 똑같이 써요. 많을 때도 부족할 때도 현금 과부족. 그러다가 그 다음 날이나 해서 누구누구 교통비로 지급한 거다라는 게 밝혀지면 대변에 현금 과부족 쓰고 차변에 교통비 적으면 돼요. 교통비. 그런데 이것도 교통비로 나갔는지 무슨 식대로 나갔는지 그 원인이 안 밝혀진다. 결산하는 날까지.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잡손실. 결산 때는 잡손실. 그래서 현금 과부족은 어쨌든 결산 전에는 없어져야 돼요. 아까 우리가 그 뒤에서 문제풀이 할 때 가수금, 가지급금에 대한 얘기 살짝 나왔는데 그런 일시적인 계정, 이런 계정은 재무제표에 안 나타나야 돼요. 재무제표에. 마찬가지로 현금 과부족도 그런 이 가수금, 가지급금과 같은 그런 일시적인 계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산서 상에는 나와서는 안 돼요, 이게. 그래서 결산하는 날까지 안 밝혀지면 돈이 남았던 것은 자비익 처리하고 돈이 부족했던 것은 그냥 잡손실 처리합니다. 네, 그래서 현금과 부족을 이렇게 상계 처리해 버려야 돼요. 자, 현금과 부족에 대한 이야기. 현금과 실제 장부 금액과 실제 금액의 차이가 발생했을 때 이런 임시 계정을 사용한다는 거 우리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계정 과목. 지금 이제 당좌 자산의 현금이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계정 과목이 뭐뭐 있어요?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그 다음에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단기금융상품이었어요. 거기까지 정리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단기금융상품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상품들입니다. 아까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는 단기금융상품이라는 것은 만기가 3개월까지. 그냥 우리가 단기금융상품 하는 것은 만기가 1년 이내인 거.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바로 1년짜리 정기예금, 1년짜리 적금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1년짜리 정기예금, 1년짜리 정기적금. 그리고 그 외에도 기타 단기금융상품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금융상품이라는 것은 이런 정기예금, 정기적금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금융상품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양도성 예금증서라는 CD 금융상품도 있고요. CMA라는 종합자산관리 계좌도 있을 수 있고 환매채 RP라는 것도 있고 기여보험 CP라는 이런 단기금융상품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품 중에서 취득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것은 아까 앞에서 분류했던 현금성 자산으로 포함을 시키면 되고 3개월이 넘어서 1년 이내인 것은 기타 단기금융상품으로 단기금융상품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기금융상품에 들어가는 것 중에 우리 시험하고 매우 관계가 높은 게 이 단기 매매증권입니다. 이거는 아주 시험에 많이 나와요. 이 단기 매매증권이. 단기금융상품에서 정기예금, 정기적금은 오히려 시험에 별로 안 나옵니다. 이게 더 많이 나와요. 이게 단기 매매증권이.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은 시험용에서 매우 중요하다. 출제가 아주 많이 되는 개정 과목입니다. 자, 단기 매매증권 뭔가 볼까요?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을 구입할 때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하면 돼요. 자, 첫째 뭐가 있어야 돼요? 단기간에 매매 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샀느냐? 그 의도가 있어야 되고, 둘째 시장성이 있느냐? 이게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하는 기준 하면 첫째, 단기간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기업이 사야 돼요. 그런데 단기간의 매매 차익을 목적인데 시장이 내놔도 안 팔린다면 그건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시장성이 있다는 것이 뒷받침돼야 돼요. 시장성이 있다는 말은 뭐냐?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자주 있다는 거예요. 매수 매도가 자주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시장이 늘 형성돼 있어가지고 내놓으면 팔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저기 주식시장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것들은 시장성이 있는 거죠. 예, 내놓으면 하여튼 팔립니다. 예, 가격을 적당히 내놓으면 그냥 오늘 팔아주세요면 다 팔아줘요. 오늘 거래 가격에 그냥 팔아줄 수가 있어요. 예, 증권회사에서 그렇게 해주잖아요. 그런데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뭐 비상장 주식 같은 거 이런 것은 매수 매도가 그렇게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거래가 있을까 말까. 또 어떤 회사 주식은 아예 뭐 몇 년간 거래를 안 하는 그런 것도 있죠. 사겠다는 사람이 내놔도 없을 수 있습니다. 예. 액면가에 판다고 그래도 아 그거 뭐 그거 사놓을 돈 없다. 그 기업이 무슨 기업인 줄 알고 그걸 사겠어요. 예, 주식을 배당을 주는 것도 아닐 거고 그 주식을 사놓으면 내가 산 거보다 이익이 나야 되는데 최소 은행금리 1.8%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비상장 주식들은 이게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되는 조건 두 가지 이걸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예, 이게 취득할 때 회계 처리, 평가할 때 회계 처리, 처분할 때 회계 처리. 네, 요거 잘 알아두세요. 자, 먼저 취득이라는 것은 주식을 샀다는 거죠. 물론 채권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유가증권은요, 주식이나 채권을 다 포함한 거예요. 주식이나 채권을 다 포함한 겁니다. 단기간에 처분하려고 채권을 샀다. 그것도 단기 매매증권 될 수 있고, 단기간에 처분하려고 주식을 샀다. 이것도 단기 매매증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취득 시 회계 처리를 볼까요? 기본적으로 이런 분계 형식을 갖게 됩니다. 네. 자, 현금으로 샀다는 거예요. 현금으로. 위에 정리된 걸 먼저 읽어볼까요? 구입 금액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다. 구입 금액으로. 액면 금액 아닙니다. 이런 얘기예요. 주식을 우리가 산다든가 우리 사채에도 액면 금액이 있어요. 액면 금액이. 그래서 주식이든 사채든 구입 금액으로 우리 취득할 때 회계 처리는 구입 금액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액면 금액이 이용되는 경우는 발행 시 그 자본금 정리할 때 주식은 자본금이죠. 그다음에 사채는 발행하면 사채라는 부채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발행할 때는 액면 금액으로 부채나 자본금으로 처리하는 거고, 자, 투자를 목적으로 샀다 그러면 금액은 구입 금액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 유가증권 살 때 수수료가 있잖아요. 예, 거래 수수료도 있고 기타 수수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단기 매매 증권은 그걸 영업의 비용인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면 돼요. 수수료 비용으로. 네, 이게 아주 특이한 경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이게 지금 뭡니까? 유가증권이 지금 이 자산이지 않습니까? 자산. 요 단기 매매 증권 이후에 나오는 어떠한 자산에서도 자산을 취득할 때 들어가는 이런 추가 비용들, 우리가 이제 취득 비용이라 그러는데 이런 취득 비용을 비용 처리하는 경우가 이 뒤에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딱 요거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아주 특이한 경우예요. 아, 단기 매매 증권은 취득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 같은 것을 단기의 비용으로 그냥 처리하는구나. 그럼 앞으로 나오는 것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산의 취득 원가에 더해요. 유가증권에 더해야 돼. 그런데 단기 매매 증권은 안 더합니다. 안 더해요. 그래서 왜냐면은 단기 매매 증권은 금방 팔 거기 때문에 이걸 뭐 더했다가 나중에 팔면 또 이게 이익으로 저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금방 처분할 거니까. 그런데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자산에는 이게 언제 처분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취득 원가에 그럼 포함을 시켜요. 그랬다가 나중에 처분할 때 처분 이익에서 요 수수료 비용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단기 매매 증권은 금방 처분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취득 시 바로 비용 처리 아예 해버린다. 요게 아주 특이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수료 비용이라는 개정 과목이 그 비용에 대한 개정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수수료 비용이라는 개정 과목을 이렇게 보면은 전표 같은 거 입력할 때 차변에 수수료 비용 입력해야지 하고 수수하고 이게 개정 과목을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은요. 수수료 비용이 531번도 수수료 비용이죠. 631번도 있죠. 731번도 있잖아요. 831번. 또 요 밑으로 좀 더 내려가면 900번대도 있어요. 예, 여기 지금 이제 밑으로 내렸습니다. 945번 수수료 비용. 영업비 비용이라는 게 뭐냐면 요 900번대. 900번대 비용을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회계에서 쓰고 있는 개정 과목 한글의 개정 과목 이름이 같이 쓰고 있는 한글 이름이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전부 코드로 앞으로 구분할 건데요. 영업의 비용이다 그러면 900번대, 판매관리비다 그러면 800번대예요. 800번대. 그래서 지금 우리 FAT 1급은 일단 도소매업을 기준으로 해서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소매업에서는 이 제조원가나 이런 것은 없어요. 그리고 도급원가, 분양원가 이것도 해당이 안 됩니다. 예, 도급원가, 분양원가도 이 회계에서는 안 쓰는 계정이에요. 그래서 안 쓰는 코드는 일단 빼고 쓰는 코드 800번대 수수료 비용 그 다음에 900번대 수수료 비용만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업종에 따라서 제조업이면 수수료 비용이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제조원가에 들어가는 531번 수수료 비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제조활동의 수수료 비용. 네, 지금은 우리 이거는 단기 매매 조건은 투자활동이잖아요. 투자활동. 투자활동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아니죠. 그러니까 투자활동 때문에 발생한 비용이니까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야지. 그래서 945번 이 코드 숫자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거는 기억해라. 단기매매증권의 취득시 나가는 수수료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더라. 요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취득 금액입니다. 만약에 10,000원짜리다 그러면 여기 10,000원 되겠고 수수료가 1,000원이었다 그러면 여기 1,000원이 되겠고 현금은 11,000원이 나가는 거죠. 이렇게 회계 처리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평가를 보겠습니다. 자, 주식을 12월, 만약에 11월, 오늘 샀다고 볼까요? 11월 25일 날. 그런데 단기간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샀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12월 결산일을 맞이하게 됐어요. 결산일을. 그러면은 결산 때는 우리가 자산부채 자본을 현재 가치로 평가해가지고 재무제표에 표시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11월 25일 날 요 단기매매증권 주식을 살 때는 10,000원에 샀었는데 평가 12월 31일 종가가 어떻게 되느냐를 조사해가지고 표시를 해야 됩니다. 자, 결산 시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를 비교하여. 지금 장부금액은 10,000원으로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공정가치는 뭐예요? 주식 같으면 12월 31일 종가. 그걸 확인해가지고 공정가치로 평가해라. 공정가치로 표시해라 이겁니다. 공정가치는 시장가격을 말하는 거예요. 시장가격. 그리고 차액은 단기매매증권이 가격이 올라갔으면 평가이익이요. 떨어졌으면 평가손실로 처리해라. 예. 단기매매증권은 단기투자자산이라고도 하기 때문에 개정과목은 단기투자자산 평가손실이나 이익이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단기 매매증권 평가손실이나 이익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장부금액이 낮고 공정가치가 크다. 이거 가격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기매매증권의 평가이익이 발생합니다. 어떻게 발생하느냐? 만약에 15,000원이 되었다고 볼까요? 이때 10,000원에 산 주식이 15,000원이 됐어요. 요 기간 동안에. 그러면 이렇게 평가를 해야 돼요.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자산증가 5,000원 이렇게 돼야죠.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5,000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변에 수익이 발생하고
차변에 자산이 증가하는 손익거래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네, 수익 발생, 자산 증가. 5천원만큼 자산이 증가하고 수익이 발생하죠.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래는 가격이 하락했다는 겁니다. 장부 금액이 더 크고 공정가치가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가 손실이 발생합니다.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그래서 만약에 이 10,000원짜리가 8,000원이 됐대더라. 8,000원. 그러면 평가 손실이 2,000원이 발생해요. 그래서 여기가 평가 손실 비용 발생 2,000원이 되고요.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2,000원 자산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단기 매매증권이 지금 자산이지 않습니까? 단기 투자 자산. 그래서 손실이 발생했다 그러면 비용 발생, 자산 감소. 이런 거래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손익거래.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은 결산 때 평가라는 걸 해야 돼요. 평가를 한다. 네. 평가를 한다. 자, 그러다가 단기 매매증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언젠가 처분하잖아요. 내년 뭐 1월 5일 날쯤 처분할 수도 있고 1월 7일 날 처분할 수도 있고 처분할 때는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해라 이겁니다. 자, 장부 금액과 처분 금액의 차액은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익이 된다. 아까 평가할 때는 평가 손익, 처분할 때는 처분 손익이에요. 예, 그래서 처분 시 수수료 얘기가 또 나오는데 아까 제가 그랬죠. 수수료가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되는 것은 요거 취득할 때 요거 한 번뿐이다 그랬죠. 이 뒤로는 저게 비용 처리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처분할 때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하지 말고 수수료 비용이라는 개념 과목을 쓰지 말고 처분 손익에다가 직접 가감해버리라. 가감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처분 이익이 났으면 이익에서 빼라 이거예요. 이익을 수수료만큼은 빠지고 손실이 발생했으면 이 수수료만큼이 더 불어나야 돼요. 이게 수수료가 비용이니까 처분 이익이 났다? 그러면 이익에서는 빼주고 손실이 발생했다? 손실에는 오히려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처분 시 수수료는 개념 과목에 수수료 비용 안 나타나. 안 나타나죠? 수수료 비용이. 요거.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장부 금액이 5,000원으로 이렇게 올랐을 때 15,000원짜리인데 이것을 2만원에 팔았다고 한번 볼까요? 예, 요거 처분 금액이 장부 금액보다 많아요. 그러면은 2만원에 팠는데 수수료가 1,000원이 발생했어요. 수수료 1,000원. 그걸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자, 2만원. 이게 지금 주식이 지금 5,000원 올라가지고 처음에 10,000원에 샀는데 15,00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1월 8일 날쯤에 팔았어요. 내년 1월 8일에. 그런데 15,000원짜리가 2만원이 됐어요. 근데 수수료가 1,000원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하나씩 넣어볼까요?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은 15,000원이 감소됩니다. 15,000원이. 자, 현금은 얼마를 받게 되냐면 2만원을 받았는데 요 수수료 비용을 현금으로 줬어요. 수수료 비용. 그러지 않겠어요? 현금으로 계산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 받았어요? 19,000원 받았죠? 19,000원. 그래서 차변의 현금은 19,000원이에요.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은 얼마예요? 예, 4,000원이 되죠? 원래 처음에 2만원에 팔겠다 해서 이익 5,000원 우리 이익 5,000원이 이익이 발생했구나 했는데 이게 계산하고 보니까 4,000원이 발생한 거예요. 이익이. 왜냐면 그거는 수수료 때문에. 아까 처분 시 수수료는 어떻게 한다?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익에다가 가감해라 이거예요. 가감. 지금은 이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감을 빼준 거예요. 그러면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해볼까요? 손실. 자, 지금 15,000원짜리입니다. 15,000원 가격이 올랐었는데 1월달에 갑자기 회사가 그 회사에 안 좋은 소식이 발표돼가지고 가격이 막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7,000원에 빨리 팔았습니다.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자, 그러면 15,000원짜리를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팔았으니까 자산 감소시켜야죠. 7,000원에 팔았어요. 그런데 수수료 1,000원 똑같이 나갔어요. 그러면 6,000원을 받은 거죠. 현금 들어오는 건 6,000원. 6,000원. 자, 그러면 처분 손실이 얼마냐? 원래는 15,000원짜리를 7,000원에 팔게 되니까 이것이 8,000원 손실이구나 알겠어요. 8,000원 손실. 그런데 회계 처리를 하고 보니까 손실이 9,000원이 됐어요. 그 9,000원이 된 이유는 수수료 때문에. 수수료가 처분 손실에 지금 가산된 거예요. 그래서 처분 시 수수료는 여기 수수료 비용이라는 900번 때 회계 처리 안 하는 거예요. 네. 이런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과 관련된 회계 처리는 FAT 1급에서는 이 개정 과목이 꼭 나옵니다. 시험에 안 나온 적이 없어요. 1년 6번 시험 보면 반드시 한두 문제가 이게 나와요. 한 개도 아니고 한 두세 개 정도 나와요. 그래서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또 이제 연습 문제를 또 만나게 되니까요. 네, 요거 정리하는데 이 단기 매매증권은 우리 이 시험 목적상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가 뭐예요? 지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그 다음에 단기 투자 자산, 예, 단기 금융상품이고, 예, 단기 금융상품이나 단기 투자 자산은 같은 말이에요. 여기 단기 투자 자산이라는 표현도 중간중간에 나오죠. 우리가 단기 매매증권 평가손익을 단기 투자 자산 평가손익으로도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금융상품은 정기예금, 정기적금, 기타 단기 금융상품, 단기 매매증권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단기 투자자산이라고도 해요. 예, 그냥 단기 금융상품이라는 말로 우리 교과서에 여기 실려 있으니까 우리는 단기 금융상품으로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에는 이제 매출채권을 정리할 차례인데 이 매출채권은 개정 과목은 2개인데 공부할 내용이 되게 많아요. 매출채권에서는. 네, 그래서 매출채권은 이건 뭐 당연히 중요하죠. 매출채권 아까 앞에 그 단기 매매증권만큼이나 중요하다고 할까요? 매출채권. 예. 여기 또 어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음 관련해 가지고 회계 처리를 아까 질문도 있었는데 어음 관련된 회계 처리가 아주 다양한 경우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공부할 내용이 꽤 많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매출채권부터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네. 그래서 나가실 때 찍을 때는요, 지금 49분이니까 바로 찍으시면 안 되고 모니터의 시계가 50분이었을 때 카드를 대셔야 돼요. 네, 50분이었을 때. 지금 찍으시면 조퇴가 되니까요. 1분 후에 찍으십시오. 자, 오늘 여기까지.